반갑습니다. 폴리뉴스 폴리피플 3월 전국 자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일 제3자 변제죠. 중립적으로 말하자면은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거하고, 먼저 이 전반적인 지지율 지금 이제 현황을 갖다 우리 홍 소장님 좀 짚어주시죠. 항선 지지율을 이야기하면 정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을 예.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에서 당정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 정국은 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치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하락하는趋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의 현상을 유심히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크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는 40% 전후기 때문에 일주 상간에 1~2% 지지율 바뀌는 것 정도가 일상적인 건데, 지금 지지율 하락폭이 보면 4~5%, 6%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나 또 영남 쪽에서도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미 2030 세대들의 지지율 이탈은 이미 이준석 사건과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많이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되고, 실제 요즘 노동시간 논쟁이 벌어져도 이미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최근자의 여기 징용공 문제에 관련된 해법 제3자 해법안과 근자의 한일 외교 과정이 일반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수라고 해서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빠져나가다 보니 고연령층과 영남 지역 이런 층에서까지 지지율이 하락을 한다. 그러다 보니 지지율의 하락폭이 1~2%와 같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5~6% 정도의 지지율 하락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까지 보면 취임 초에 한 50%대에서 출발했다가 취임 100일 정도쯤에서 20% 초반까지 떨어지는 이런 지지율 하락에서 간신히 지난 연말에 화물연대 노동 이 파동을 거치면서 한 40%대를 회복해 왔는데, 문제는 지금 3대 개혁을 추진도 하기 전에 일본 외교 열풍을 맞아서 다시 40%대 지지율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평가이기도 하지만 향후 3대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은 이번에 3월 6일 날인가 그 3자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가서 그걸로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후속 조치, 일본의 후속 조치를 갖다가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을 3월 초에 했는데, 막상 정상회담을 하니까 후속 조치가 없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도라든지 위안부라든지 후쿠시마 무슨 수산물 수입까지 넣어. 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 3월 6일 날 박준호 외교부 장관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그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쯤 찼다. 이제 우리가 반을 채웠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3자 변제 해법에 상당히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일본의 지금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좀 기대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3월 16일, 3월 17일에 걸친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결과 사실상 한국의 지금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판할 대목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미래를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자는 그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금 과거의 족쇄를 푸는 게 아니고 과거를 묻어두고 그냥 미래만 가자는 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경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속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광석합니다. 3월 1일 날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그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뒤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3월 6일 날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일제 강제 동원과 관련된 배상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제3자 해법을 3자 변제 해법을 제시를 했고요. 그 발표가 난 그 다음 날 일본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을 보도합니다. 보도하니까 이때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뭉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3월 14일 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공식 그러니까 일본 방문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합니다. 3월 16일 날 떠났기 때문에 떠나기 불과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다 진행됐잖아요. 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빨리 지금 진행하는 이유는 아마 윤 대통령 나름대로는 일종의 뭐랄까요 타임테이블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가 만들어져야만 이 소위 말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일종의 국제 공급 글로방의 재편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일본을 방문하고 그 전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고 그 3월 달에 가고 그리고 일본과의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갖고 어디 가느냐? 4월 달에 미국을 가서 미국에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12년 만에 국빈 방문 가서 그 바이든으로부터 확실한 그 뭐랄까 격려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어디로 갑니까? 5월 달에 지금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20 회의 일본이 주최하는 거기 지금 또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기시다가 한국으로 오면 아마 나름대로의 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 대한민국이 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는 긴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의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하나만 믿고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 결단에 과연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잘. 이 의도도 잘 모르고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게 지금 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지지율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입장에는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은 지도자는 갈 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이야기하신 게 국민들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 소통하고 알리는 과정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기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그렇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 9페이지에 걸친 인터뷰 기사 실렸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뭐로 보는지 저는 솔직히 그 제 개인적 시각으로 보면 이런저런 욕을 먹더라도 일본하고 관계를 지금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정치권이 오판을 할 수 있게 좀 돼 있어요. 지금 이 극장에 일본 만화 영화가 지금 이 완전히 1, 2, 3를 휩쓸고 있어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 슬럼덩크 뭐 네. 서점의 집단 문단 속인가 하는 거하고 기밀의 칼날이 다 뭐 엄청난 숫자를 지금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3월 10일까지 일본에 간 관광객이 지금 135만 1,60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수리니 뭐니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거의 절기고 있죠. 제주도보다 일본에 훨씬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보면 그 반일 프레임을 걸기만 하면 겉으로는 반일 프레임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실제 생활은 이 국민들이 친일적으로 하는 국민적인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오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제 윤 정권이 좀 위기로서 저는 보는 것은 다른 네. 시각으로 좀 보기보다는요.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이 4월달에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미국에다가 일정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 한국의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이 반도체와 관련되는 기술 공급망 문제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그걸 한국에는 별도로 좀 페이버를 특혜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 일본하고의 관계를 서둘러 개선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반일 프레임이나 그런 선동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별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중적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너무 일비할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볼 때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한 아주 이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뭔가 미국에 갔을 때 일본하고의 이 관계 개선을 한 걸 가지고 미국 보고 지금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만약에 미국이 이 부분을 미국의 지금 전략으로 반도체는 그건 바꿀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예.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예. 그 미국이 안 들어준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결국은 일본하고 푸는 것이 결국 한국 재벌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되면 그때 이제 데미지가 진짜로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지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것보다도 더 심한 게 저는 69시간 근로제 문제라고 봐요. 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60시간은 괜찮다고 상한을 60일을 하잖아요. 그럼 네. 60시간이라면요. 하루에 지금 8시간씩 일하는 데서 그러면 뭡니까? 5시간을 그 4시간을 더 일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13시간을 일해야 되기 때문에 6시가 아니라 밤 10시까지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할 때 최대 그렇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먹고 자는 시간하고 또 뭐 씻고 먹는 시간이 필요한데 10시까지 일하면 사실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자는 것 빼놓고는. 그렇게 사람이 일하고 살 수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페이버, 예를 들어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또 원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투자 경제하고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 지는 한 번도 69시간 일해본 적 없으면서 69시간을 이야기하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60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긋는데요. 그럼 60시간은 괜찮으나 사실은 문 정권이 이야기한 52시간도 일하기 어려운 거죠. 2시간 반씩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60, 70년대에 청계천 노동자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일하고 살 수 있다고 보는가. 그래서 이런 노동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그게 이게 노동유연화로 생각하는데 노동유연화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10시에 출근하면 1시간 늦게 가는 게 노동유연화지. 이건 노동유연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이런 시각이 젊은 층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준석이 문제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때 그렇게 개입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당의 총재로서 그냥 지시하는 대표를 뽑는 부분에 거의 지시 명령하는 듯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주의적 시각이 있는가라는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서 윤 정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오고 또 윤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들 뭡니까? 1급 이상이 보니까 재산이 48억이더만요. 그럼 장차관은 32억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특성이 고위 기득권 상류층에 편향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수의 이 젊은 사람들, 성인층에 좀 거부감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일본 이 징용 문제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이 징용 문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난 전당대회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문제에다가 지금 외교적인 지금 이 문제 윤석열 리스크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은 해결할지 저는 총선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더 점점 더 부각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제3자 변제안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학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65년도 그 한일 협정에서부터 그 기반되는 온 문제 아닌가. 그래서 그 언론들이 이 한일 협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조망하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한일 협정이 36년간 우리 일제 식민 지배를 갖다가 어떻게 겪고 어떻게 청산하려고 했는지, 한일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이 졸속으로 협정이 맺어졌고, 그 협정에는 당시에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일 관계를 한일 협정을 부랴부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당시에 유일한 사회 저항 세력이었던 대학생들의 어떤 이 한일 협정 반대 데모는 엄청났죠. 그래서 그 세대를 63세대라고 그 일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조항은 어쨌든 국제 협약이니까 비준받은 거니까 이 준수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보면은 그 한일 간의 그 청구권이 예를 들면은 이 완전히 이 끝났다는 식으로 종결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인 청구권이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받은 거는 아마 3억 불 유상과 2억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주로 장비 시설로 받았다는데 오늘날 그 포스코 포철이 거기 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뭐 일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한국 경제를 자기들이 살렸다, 뭐 키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 거기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2012년과 재작년 18년도에 지난 18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이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그 미쯔부시라든지 신일본 제철에서 거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갖다가 하니 많이 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이 갈등이 시작됐던 거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우리는 이 WTO에 제소하고, 뭐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극도로 악화돼 왔던 겁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핵 위협이다, 아까 말한 그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정쟁이다, 이 속에서 한미 동맹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일본과 포함하는 그런 안보 경제적인 협의 동맹을 위해서는 이 문제 풀어야 된다. 그게 미래로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족쇄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첫 번째로 보면은 민주주의 상권 분립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엎은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이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것인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그 재단도 폐지되고 뭐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기시다 총리가 그 위안부 합의 다시 거론하고 했다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적인 통합 차원에서 여야의 합의, 그리고 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서 풀어야 그것이 다시 엎어지고 말고 이런 일이 사단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인데, 피해자들과의 동의와 설득 없이, 국민적인 어떤 설득 해명도 없이, 이해를 받는 과정도 없이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은 끝까지 간다. 지금 그 항소사님 이야기한 대로, 제가 아까 그 차 교수님한테 물어본 대로 후속 조치가, 일본은 과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냥 족쇄를 그냥 풀어줬는데 일본은 어찌할 거냐, 정상회담 지켜봤더만은 한술 더 떠잖아요.
이게 한술 더 떠서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뭐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점점 더 뜰 겁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민족의 속성상 또 그러한 거고 외교에서는 얄짤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이 국익을 위한 이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쨌든 그게 조금이라 자기들이 이 유익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서 외교 문외한이고 기시다는 그 외무상을 5년이나 했잖아요. 그럼 저는 완패했다 이래 보여지는 거고 한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미국 가서 미국 국빈 방문이니까 엄청난 또 대우를 받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하지만 미국 가서 IL법이라든지 금방 말한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지금 이제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 미국 경제의 어떤 살 차원에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흡족할 만한 어떤 그거는 없으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윤석열 대통령이 멋진 어떤 세레모니 이후에 저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가 보여준 저는 그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차제 이 부분들을 윤석열 리스크로 강화시키지 않으려면은 뭔가의 어떤 이 변화의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힘이나 일변도로 그냥 용비어천가만 틀고 있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미우리 인터뷰와 관련해서 요미우리 인터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개면에 걸쳐서 실렸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요미우리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관련된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미우리 신문에 그 보도된 것이 대통령이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거든요. 보도된 것이. 네. 근데 이 16일, 17일 1박 2일간의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그리고 경제인과의 모임, 대학 강연 거기 나온 핵심 메시지들을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실 정상회담이다 한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순방 방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미우리 신문에서 미리 이야기했던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일종의 이 맞춤 행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우리 패를 다 까줬다는 거예요. 우리 패를 다 까줬기 때문에 그러면 기시다 입장에서는 저쪽 무슨 패를 갖고 올 거 뻔하게 다 아는데 기시다 입장에서 뭐 굳이 뭐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되게 만만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사실은 기대했던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일본 전범기업 즉 피고기업들이 과연 이 미래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드는데 기금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그 정도를 우리는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배상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한다고 한다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그런 것을 일본은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깰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전범기업들이 그러면 그 재단에다가 돈을 내는 것 자체는 그 정도는 해야 성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 또 하나 그리고 이 지금 한일 가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일본이 그 뭐 오부지선은 그 이전에 무라야마 다마 뭐 그리고 이제 쭉 앞에 여러 번 그러니까 이 지금 가거사 반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베 정권에서 보여줬던 상당히 이 상식적인 그러한 거부적인 발언들 그런 역사 인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 그러니까 최소한 오부지 선언에서의 통절한 반성 그거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멘트를 바랬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보도에 보면 우리 쪽 그 이 여당 인사가 미리 비밀리에 방문을 해서 일본을 찾아가 가지고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오부지 선언에는 통절한 방송이라는 부분만 기시다 입으로 한 번 이야기해달라 그것만으로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미리 표를 다 까줬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없는데 굳이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교부 장관은 박진영 외교부 장관이 지난 일요일 날 KBS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시다가 이번에 한국 오면 좀 뭔가 진정된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도 사실은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그 칼럼이 실렸다고 그래요. 이번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윤석열식 대일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국, 한국이 이렇게 따뜻하게 햇볕을 쬐어줄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가 한국에 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마 지금 피고 기업들의 재단 참여라든지 좀 더 진정된 반성의 그 코멘트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요미우리한테 가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자기 육성으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뭐 이야기했습니까? 박진애 교부 장관이 직접 설명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총리하고 주례회동 통해서 대통령 결단이라고만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본인이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박하겠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3월 며칠이죠? 21일.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약 20분 동안 이 지금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고 그래요. 늦었지만 그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뭐가 빠졌느냐? 대통령의 일방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대통령이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이 모두 발언, 약 20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지난해 11월 달에 도어스태핑, 출근길 문답이라는 제도를 자신이 발로 걷어차고 난 뒤에 기자들하고 인터뷰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청와대까지 포기하고 용산으로 나갔다는 분이 지금 11월 달 이후부터는 이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국민들하고 소통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자신 일방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의혹이에요. 국민들 보고 어렵 던져주고 읽어보고 다 머리에 외워라 하는 그러한 오만함이 비친다. 차 교수님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글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난 여기까지 출근길 문답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오픈하고 했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반정권 또 내지는 친야권 언론들이 상당히 그걸 갖다가 그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공공한 쪽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또 지난번 미국 순방길에 있었던 그 바이든 아니면 날리면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러한 이 추측 보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권을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나는 더 이상 내가 오픈하지 않아. 이것은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일종 언론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궁지 잡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정권 초기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과연 그것이 통할까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 문제고 예. 첫 번째가 뭐였죠? 아까 일방적으로 우리 패를 다 깐 거예요. 패를 깐 걸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에 약간 부언을 하자면은 한국 대법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서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최고재판소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하되 이것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자구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일본의 미쯔부시라든지 일본 제철이 자구적으로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미쯔부시와 이 일본 제철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하고 거기서도 자구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해나갈 과정이었어요. 그래 되면은 이 두 나라의 어떤 최고법원의 판결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어떤 이 협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내고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아베부터 시작해서 이 판을 깨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베를 계승한 게 지금 기시다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알지만 기시다 총리의 지지 기반은 거구 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곧 일본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 말한 이 김대중 오부지선에서 나왔던 그런 통절한 반성 같은 말하면 끝난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나라 누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건 말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사죄의 발언과 통절한 반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사죄 발언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네. 사죄 발언. 그 다음에 일본 정봉기업이 재단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어쨌든 대상에 참여하는 모습.
이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근데 다 그냥 걷어치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 가지고 이 각 나라 간의 그 외교 협상에 이런 모습은 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당대표가 뭐 오버했다, 뭐 심하다 말도 있지만 삼전도 굴욕이다, 이완용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최고재판소에서 인정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소통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언론과 국민들과 기싸움하는 거 아닌가. 제가 옛날부터 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술자리에서 90% 본인이 이야기 다 하듯이 그런 걸 아주 즐기고 하는 이렇게 소통의 달인이라 소리도 들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다 즐기는 분인데, 그래서 도스태핑이라는 거는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마조마하게 보면서 저거 오히려 더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 아닌가, 문제 생겼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아예 그냥 언론하고 이렇게 차단해버려. 지난번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그렇죠. 했죠. 조선일보, 그러니까 신인 기자회견도 안 하고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런 문제에서 이 요미우리하고 해서 구면에 실리고 금방 패를 깐 거는 깐 거지만 어쨌든 국민과 소통을 갖다가 아예 지금 이제 등한시하고 있다. 그게 언론과의 관계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의 부메랑은 꼭 반드시 본인한테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있어도 뭔가 변화가 지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지난번에 뭐 개각 논의도 있었지만 뭐 봄 되니까 개각 논의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변화는 닥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